요즘 분들은 트로이 목마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냥 그리스 신화야 라는 사람도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이거 가지고 한 3박 4일에도 안 끝나는 책이기 때문에 나관 중에 삼국지 연의를 증명한다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힘들죠. 왜 트로이 목마예요? 랍스터, 뭐 개미 30명이 들어가기에는 구조상 어렵잖아요. 조선하면 유교가 굉장히 첩자나 스파이는 이거는 군자가 할 짓이 못돼 뭐 이런 사실이 있었나요? 몽고가 쳐들어왔어요. 성문에서 왜 왔냐? 아니 남의 나라 군대가 왔는데 왜 왔냐고 왜 물어봐? 역사를 보다 가깝게, 역사를 보다 재밌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오늘도 선생님들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대 사학과의 윤영입니다. 서양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 재밌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역사고전연구소 임용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럽연구소의 박현우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의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아마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트로이 하면 떠오르는 게 두 분은 그 컴퓨터 바이러스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희는 트로이 목마 하면은 역사 빼면은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예, 컴퓨터 바이러스. 요즘 분들은 트로이 목마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브래드 피트? 수만 명의 적군들을 성벽 위에 놓고 혼자 와서 헥터! 그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 전투씬도 너무 멋있었는데 아킬레우스가 이제 주인공이기도 하고 신화 속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거 진짜 역사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사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리스 신화야 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거는 이거 가지고 한 3박 4일에도 안 끝나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고고학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하이니의 슐리만의 트로이 발굴기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 놀라운 발견한 건 맞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좀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위작이다. 예, 그래서 트로이가 OX라고 할 수 없고 세모 정도로 딱 할 수밖에 없는 게 트로이 자체의 어떠한 그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증명한다. 그건 불가능한 게 마치 나관 중에 삼국지 연의를 증명한다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힘들죠. 예. 삼국지 연인 증명하기 쉬워요. 정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수많은 군담 소설이 있는데 그것도 몇천 년 전에 누가 이야기한 거를 받아 적었는데 그거 증명한다. 증명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슐리만이 밝혀놓은 건 뭐냐면요. 트로이 시대를 발굴했다. 그러니까 트로이 시대를 포함한 그리스 이전 시대를 발견한 걸 맞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대한 발견이지만 그 호메로스 시에 등장하는 수많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유감스럽게도 저는 증명된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문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는데요. 호메로스가 트로이 전쟁은 일리아드에서 얘기를 하고 오디세이에서는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타카로 돌아가는 데에서 나오는 짧은 이야기가 트로이 목마 얘기가 있잖아요. 그 트로이 목마 얘기는 오디세이에 있는 거고 그걸 나중에 그 비르길리우스가 라틴어에서 아이네이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게 트로이 목마 얘기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트로이 목마는 역사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고 다만 트로이라는 곳은 있다. 복합적인 증명이 있으니까. 전쟁 자체는 사실 요즘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게요. 하나의 전쟁은 아니었고 아예 전란의 시기였다. 거기가. 그것까지는 이제 밝혀진 게 고고학 발굴하면 지층이라는 게 있는데 기원전 1200년 정도에 전쟁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곧바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전체 유적지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몇백 년 동안 사람이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몇백 년 전의 기억이 막 섞여가지고 전쟁으로 나왔다는 것까지 맞는데 실제로 층위를 보면은 제7층이 트로이 시대층이고 6층이 지진단층이 덮이는 층인데 7층에 그렇게 전쟁의 증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비유하면 이런 게 우리나라 남해안에 조선시대 칼 나왔다고 다 이순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쟁에 나왔다는 건 어쩌면 그와 같은 누적된 기억들이 하나의 신화가 되었을 것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게 기원전 12세기 하면 오늘 참 아쉽게도 우리 곽소장님 안 나왔는데 바다 사람들이 설치던 시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원전 12세기가 그때 이제 막 미케아 문명에서 바다에서 오고 그럼 트로이 사람들은 육상에 있었던 히타이트 계통 사람들의 내륙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거는 바다에서 온 사람들과 원래 아나톨리아 반 현재 투르키예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대립이 몇백 년간 일어났었고 전쟁이 있었는 게 그것이 그와 같은 신화화 되었을 것이다까지는 고고학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트로이가 지정학적으로 봐서는 작은 전투나 침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도시국가 시절에 아까 바다민족도 사실은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거기가 워낙 요충이에요.
거예요. 무역의 중심이고 요충이죠. 이스탄불 근처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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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을 아마 수밖에 없죠. 굳이 따지면 전 세계에서 거기서부터 그 다이다넬즈 해협, 옛날에 헬로폰네소스 해협, 그 라인은 전쟁이 제일 많이 벌어진 데일 거예요. 트로이 전체의 그 마무리가 어디였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었던 갈리폴리 전투 아닙니까? 다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제가 차나칼레를 갔더니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큰 전투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역사책에 나온 전적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갈리폴리, 트로이 그리고 저 펠로폰네스 전쟁 때 벌어졌던 해전 뭐 가만히 여기서 야 이거 세계 전쟁사 다 나오는데 거기서 배 하나 밀리면 수천 년의 역사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내가 그날 책에 쓸 수 있는 전적지를 5개를 봤어요. 이런 땡이 어디냐고 세상에. 저도 차나클라 갔을 때 다들 감격에 막 입이 벌어져 있는데 다 이거 다 달라요. 옆에 있는 터키 군은 여기가 바로 아타투르크가 막았었던 그 알라의 힘으로 나오지. 또 옆에서는 그 영국 안작군들이 죽었었던 참호 바로 하고 있지. 저는 혼자 야, 이 트로이 목마 이거 완전히 엉터리네. 왜냐면은 그 트로이 성이 있으면 그게 인구 추산이 많이 살아봤자 5,000명,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헥토르하고 왜 아킬레스가 전차전은 무슨 소택지에 소택지. 거기는 근처가 다 바닷가라서 이 말 전체가 안 되는데 야, 그래서 이게 그 모든 게 마치 종합 세트처럼 다 있어가지고 저도 차나클레 참 저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화, 누군가가 이야기한 신화를 받아 적은 소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역사로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그때 당시의 역사는 어땠을까를 유추해보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킬레스가 아킬레스를 맞아서 더 이상 전투불능이 상태가 되고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시작이 사실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는 말이 뭔가가 주는 의미가 있나요? 왜 트로이 목마예요? 찾아보니까 뭐 이제 그게 뭐 신의 후위 그리고 뭐 승리 뭐 그런 거를 뜻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면 너희가 승리했어라는 뜻으로 보낸다. 그리고 이제 신화를 기록을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갖고도 트로이 사람들이 분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스 측에서 일부러 사람 풀어가지고 남겨놓은 어떤 상징물이고 이거를 갖고 가서 성 안에 넣어놔야지 너희가 완전히 승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죠. 물론 여기에 반대되는 해석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라오콘이 해석을 했더니 바다의 신 nep툰이 큰 뱀을 보내가지고 막 아들이랑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신을 해가지고 성벽을 헐고 그 다음에 그 큰 목마를 넣었다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뭐 그거는 일종의 이야기를 맞추고자 한 것 같고 뭐 진짜 트로이 목마가 있었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동물이 랍스터, 뭐 개미 어렵잖아요. 30명이 들어가기에는 구조상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몸통이 통통한 그 정도는 돼야 동물이 30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용적인 동물 아니었을까요? 그때 당시 그리스는 예를 들어서 소를 이용해서 밭 깔거나 뭐 이런 농사를 짓지는 않았었나요? 국학자가 다 동의하는 게 트로이 전쟁의 시점이 기원전 1200년 전이다. 대체로 동양에서는 상나라 주나라 교체기 그다음에 바다의 민족 다 동일한데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거든요. 근데 그때 왜 말이 등장했냐? 첫 번째 일단은 그 목마 자체가 호메로스의 시에는 등장하지 않고 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뒤에 끼워 맞춘 거긴 한데 예 그리고 아니 생각해 보시면은 아니 목마 안에 특공대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에 공병되면은 왜 트로이의 성을 함락을 못 시켰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기술력이면은 내 생각에는 더 멋있는 걸 만드는데 영화상으로도 보면 나올 때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면 안 되니까 분명히 철저하게 막았을 텐데 안에서 나올 때 보면 되게 변신 로봇처럼 촉촉 절려서 나와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고학적으로 기원전 17세기부터 12세기 때까지가 전차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도 말을 타고 내려와 아까 신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셨던 바로 그 신의 상징으로 전령으로 말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전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헥토의 시신을 달고 전차에 달리는 자체가 그게 트로이는 그와 같은 소특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벌판이 없거든요. 상징적인 의식이었고 모든 게 전차가 동원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비슷한 시대에 약간 다르지만요. 아틀란티스의 전설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역시 아틀란티스는 바다의 도시지만 거기도 역시 전차가 등장하고 말이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전차와 관련된 신앙이 반영되어서 후대에 추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고고학적인 상상력이었습니다. 한참 후의 시대에 본인들의 가장 걸맞는 신화에 어울리는 것을 그쪽으로 집어넣은 것이 지금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근데 전 중동의 역사에서 보면 고각 말고요. 일단은 뭐 트로이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대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크세스가 트로이에 가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사실은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무슬림 사회에서도 꽤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453년에 컨스탄티노플을 점령한 메흐메드 2세가 이 사람이 트로이 출신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이 사람이 트로이 출신일 수가 없어요. 트로이 출신일 수가 없는데 왜 트로이 출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트로이의 복수를 해줬다. 트로이의 복수. 야, 니들 트로이 당했는데 그 깨끗하게 우리가 복수했기 때문에 이 트로이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회자가 됩니다. 나의 복수를 갚은 거 보니까 우리 네, 쪽 그렇죠. 사람이네. 그리스 사람들한테 승리를 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들 이름이요, 카이세리 룸입니다. 카이세르라는 것은 시저고요. 룸은 로마예요. 로마의 카이세르예요. 자기네들이 카이세리 룸이라고 불렀어요. 황제들이. 메흐메드 2세는 그리스는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그러니까 트로이에 복수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트로이 출신이다. 그게 사실은 트로이 전쟁을 현재 아타투르크 때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튀르크 세력의 정체성을 상징한 사건으로 바뀌는 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트로이 전쟁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 해양 세력과 내륙 세력의 충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실제로 헬레네하고 정분난 파리스 왕도이지 않습니까? 파리스 왕 자체가 뜻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하다거든요. 그것을 러시아 말로 번역한 게 푸틴의 이름인 블라디미르거든요.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파리스 왕자 그러면 그게 프랑스 파리인 줄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근데 문제는 실제 발굴을 해가지고 봤더니만은 트로이 유적에서요, 전쟁 나기 200년 전에 알락산도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 알락산도 왕이 그 내륙에 있었던 히타이트 왕 있죠. 히타이트 왕하고 자기 동맹을 체결하는 문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로이가 진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아나톨리아 전체가 해양 세력한테 무릎을 꿇은 사건이고, 메흐메시 이제 자기가 트로이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나톨리아에 받는 내가 접수한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미션이 아타튀르크로 완성이 되었으니 지금 또 튀르크 하면은 갈리폴리 특별 드라마, 영화 하나 다 좋은데 꼭 그런 식으로 반강요를 하면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게 하거든요. 맨날 같은 이야기예요. 트로이부터 시작해서 갈리폴리까지 이어지는 그 튀르키의 역사. 근데 따지고 보면은 로마도 아이게네스가 도망가서 로마를 세운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임팩트는 엄청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거기가 에게 지중해 무역권이 고대부터 해양민족 어쩌고 전부 다 미케네 애들도 다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헤라클레스가 또 그 전에 트로이를 점령하러 가는 이야기가 또 신화가 있어요. 제일 먼저 트로이 전쟁은 헤라클레스 신화로도 시작이 돼요. 근데 헤라클레스 얘기는 다 뒤집어 씌운 거거든. 우리가 홍길동 하듯이 수많은 사람 이야기가 헤라클레스로 다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작은 갈등은 내내 있었던 거 같고, 그냥 이건 여담으로 하는 말인데 실제 전쟁이면 누가 목마를 거기에 듣고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어느 바보가 그걸 그냥 성 안에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 작가도 그게 캥기니까 라오콘 얘기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는데 절대로 그거 안 통합니다. 사람 바보 아니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됐는데, 결국은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트로이 목마라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기승을 부렸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면 뭔가를 어디 안에 심어 넣어놓고 그것이 활동해서 무너뜨리는 첩자. 근데 첩자가 이 정도로 활동을 해서 나라가 무너지거나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경우가 또 있을까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성이 함락되는 데는 내부자가 협력해서 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훨씬 많죠. 예. 예. 저는 스파이가 세계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경우가 하나 있다면 007 같은 영화도 있지만 실제 상황은 아마 일본에서 활동했었던 소련 스파이 리하르트 조르게. 아, 조르게.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유학 시절에 그 노보시비리스크인데 거기 가장 길쭉한 거리의 이름이 조르게였어요. 조르게. 근데 저는 그때까지 몰랐죠. 조르게 이름 되게 이거는 러시아 이름이 아니라서 뭔가 했더니만 소련 사람도 잘 모르는 스파이였던 거였어요. 그럴 우리도 정도로 모르는 우리의 스파이. 완벽한. 근데 이 조르게가 원래 이 사람이 고향이 아제르바이잔이거든요.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독일 계통의 러시아 사람이고 증조부가 칼 막스랑 같이 일을 했었던 혁명당원이고 뭐 복잡한데 독일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나중에 중국 상하이에서 독일 사람처럼 활동하면서 스파이 짓을 했더라고요. 1차 대전 참전했다가 부상 네, 입고 부상당해서, 하면서 예. 또 그 집안이 원래 또 그쪽 집안이었고. 근데 놀라운 게 러시아, 소련에서 잘 몰랐었어요. 이 사람이 활동했다는 것 자체를. 완벽하게 이 사람이 언더커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독일이 모스크바 침략했을 때 시베리아 군대를 빼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때 독일이 올 때 이제 일본은 러시아 침략 안 한다. 그 얘기를 해줬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스탈린이 보고는 그냥 다 없애버렸다고 해. 왜냐면 이거를 나중에 성공하면은 이 공은 자기 게 아니라 조르게께 된다고 해가지고 없애버렸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조선의 역사가 이제 우리한테는 가깝고 길게 전해지니까 내용이 많잖아요. 조선하면 유교가 굉장히 많은 정치적 지배 사상이었으니까 첩자
학자나 스파이는 이거는 군자가 할 짓이 못 돼. 뭐 이런 사정이 있었나요? 저 너무 간 겁니까 이건?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외국하고 별로 전쟁을 할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사정을 너무 몰라서 문제지 여기다. 난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보면 제일 웃기는 게 몽고가 쳐들어왔어요. 성문에서 왜 왔냐? 아니 남의 나라 군대가 왔는데 왜 왔냐고 왜 물어봐?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요? 우리 몽고다. 그랬더니 니네가 여기까지 올 일이 없다. 뻥이지. 이러고 앉아 있고 정멸할 땐거 왔더니 왜 왔냐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때도 일이 터지니까 일본에 이렇게 스파이를 보내자 얘가 나오는데 뭐 바탕이 있어야 보내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007 같은 그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 애 아무리 훈련 시켜봤자. 스파이는 결국 이중 스파이, 삼중 스파이 적에 심어놔야 되고 적하고 교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타리 이런 애들은 다 훌륭한 스파이가 못 돼요. 진짜 훌륭한 스파이는 다 무역상, 그러니까 장사하고 상대랑 거래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스파이 되는 거거나 아니면 안에서 배신자를 찾아내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무역을 안 하고 이런 걸 안 하니까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특히 소련이 스파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왜 하냐면은 스파이 중에서 한국 연구한 사람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스파이가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직업이 스파이가 아니라 다른 직업으로 완벽하게 자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되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무역도 안 하고 장사도 안 예, 하니까 뭘 어떻게 경계인들이 술이 있어야 있어야지. 되는데 경계인들이 그렇죠. 없죠. 우리가 없죠. 조선은 사실은 스파이를 심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안에서만 뭔가를 활동을 했으니까 그럼 오히려 고려 때는 스파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네요. 뭐 근데 기록이 워낙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고려도 지금 하도 조선이 국수주의 세국정책을 했다고 그래서 분노가 많으니까 고려가 상대적으로 뜨는데 그 시대도 그렇게 왜 인삼팔? 거기도 그렇게까지 개방적인 사회는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이게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조르게가 기본적으로 국적이 2개, 3개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인가 아버지가 러시아 계통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안 하던 사람은 안 돼. 오히려 그러면 수입 국가보다는 수출 국가가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무역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은 21세기에 스파이 보내기는 제일 좋은 국가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잘 안 해서 그러겠죠. 그렇지. 그걸 아직 노하우가 없어서 하긴 그렇지. 근데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하는 자꾸 착각하는 게 스파이가 어디 가서 책상 열고 사진 찍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정보를 이렇게 내가 허준씨랑 제일 잘하는 친구 거 그냥 하나 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진주만 공습이 있었을 때도 일본의 스파이가 그냥 거기 2층에서 그 항구 그림 다 그리고 그거 해서 뭐해? 아무 데나 못 쓰잖아. 그냥 이런 게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게 스파이의 가장 그러니까 원래 기본 조건. 스파이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우리한테 정보 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스파이의 역할은 정보의 옥석을 가려내서 그렇죠. 보고하는 거거든요. 가려내서. 그러니까는 조르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대학까지 독일에서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왜 잘했냐면은 독일 대사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완전히 현지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나중에 코드명이 람자이인데 람자이가 심지어는 히틀러가 침략하는 날짜까지 정확히 찍어서 알려줬대요. 근데 문제는 그 정보들을 소련 정보는 먹고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옥석을 못 가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컨설팅 정도도 전 스파이의 범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파이는 훔쳐오는 게 아니라 책상에서 꺼내주는 거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를 아무리 줘도 그거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할 때 이집트가 정보를 줬거든요. 이거 공격 들어갈 수 있다. 네, 공격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무시를 했어요. 아니 뭐 진주만 때도 사실 이미 지금 미국 대사가 정보를 한 2-3번 정도 줬는데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는 안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분석하는 거에 차이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상 최대의 스파이는 역시 엘리 코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엘리 코헨이 정치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스파이로 유명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리아 정부에 깊숙한 게 들어가서 시리아 모든 정보를 다 이스라엘 쪽으로 넘겨줬어요. 결국 1965년에 잡혀서 교수형을 당하는데 교수형 당할 때 이 사람이 너무나 성공을 많이 하니까 좀 약간 자기 도취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련하고 시리아가 자꾸만 시리아의 중요한 정보가 자꾸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상층부의 중요한 정보가. 그래서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마스쿠스를 정전을 시켜요. 근데 그때 정전된지도 모르고 뭐 하고 있다가 통신을 이제 그게 집이 발각이 돼서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는데 65년에 이 사람이 상층부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지고 가장 친한 사람을 만나서 군사 정보를 다 뺀 거예요. 아사드 집안 완전히 공신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스파이라고 의심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워낙 뭐 위쪽에서 그럴 리 없다 상인으로 위장을 잘했었거든요. 결국에 이 사람이 준 정보로 67년에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뺏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 그 골란고원이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가장 그렇죠.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네, 그러니까 골란고원을 시리아가 잃어버린 거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건 빨리 뺏어야 되는 거죠. 근데 67년에 뺐는데 이 얘기가 있죠. 엘리 코헨이 거기까지 갑니다. 골란고원을. 그러니까 그 아무나 못 가거든요. 군 최고 수뇌부하고 친했으니까 최고 수뇌부가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보초 서는 사람들이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나무 심어라. 나무. 그늘 좀 있게.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거기만 때린 거잖아요. 나무 심은 데만 때린 거. 아, 저기 압록강에 가면 북한 초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무 싹 밀고 초소에만 나무 심어놨어. 그거 때리기 좋게요? 예전에는 지리 지형 같은 걸 밝히기 어렵잖아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고학자 중에 그렇게 간첩이 좀 있었어요. 스파이들이. 그러니까 저게 직업적인 스파이가 최고라니까. 강 교수님도 그런 스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저기 KGB한테서 몇 번 걸려봤는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왜냐면 실제로 다양한 곳을 다뤄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직업 자체로서 이미 전문가 반열에 올라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스파이 중요한 게 보통 좋은 스파이는 이중 스파이가 돼야 된답니다. 양쪽에 서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지만 쟤는 내 사람이야 라고 상대방이 믿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해진다고. 그게 제일 문제예요. 3중, 4중, 8중 예. 스파이도 있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가면 나중엔 그냥 거래가 돼요. 조르게 같은 경우는 그 스탈린 때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었고, 심지어 일본에서 바꾸자고 했을 때도 스탈린은 나게 모른다고 해서 이 사람 사형당했는데, 이 사람이 복권된 게 1960년대 초반에 후르쇼프인데 아주 엉뚱한 기회에 이 사람의 존재가 알려지는 게요. 후르쇼프가 우연하게 프랑스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조르게 씨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스파이 영화였어요. 프랑스 사람이 쓴 그 영어, 저거는 누가 저렇게, 저거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놀래가지고 후르쇼프가 스탈린의 그러한 악행도 들킬 겸 왜 이런 사람을 안 밝히냐 해가지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제가 유학에 있었던 그 도시의 거리였는데, 요즘에 더 불붙었어요. 조르게 그 숭배가. 왜냐면은 푸틴도 KGB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스파이는 다 희생양인 게, 조르게도 위험해졌을 때 빼냈어야 되는데 안 빼내요. 말씀하신 엘리 코헨도 빼냈어야 되거든요. 내부에서 빼내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써먹은 거지 사실은. 근데 스파이도 마지막엔 타고나야 돼. 이 짓 오래 하면은 못 버텨요 사람이. 그 연쇄살인범들 얘기 보면은 CSI 그 드라마에도 그런 거 나오는데, 얘들이 안 잡히잖아요. 자꾸 증거를 더 흘려. 게임하듯이. 근데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 가끔 나오는데, 그 진짜예요. 범인들이 자꾸 죄를 지더니 안 잡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가 잡히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못 견뎌, 그 스트레스를. 언젠가 자기가 잡힐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열치열한다고 점점 더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점점 더 이렇게 자꾸 흘려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왜 저러지? 근데 옛날 그 CSI 드라마는 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일부러 자꾸 흘리는 거야. 제발 나 좀 잡아줘, 나를 좀 말려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그게 아니고, 얘가 그게 이열치열 같은 거예요. 자기가 긴장을 못 이기니까 스스로 긴장을 더 센 걸 만들어요. 그래서 대개 이런 애들이 잡힐 때 보면 점점 무리하다가 다 노출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기 은행 강도 같은 거 하던 애들도 자꾸 대범한 계획을 세우는 게 더 큰 돈을 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무리한 거래. 근데 못 견디는 거야. 그 코헨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수칙을 다 어겨요. 정전시킨 사건이 유명한 사건인데, 그 전에 이게 왜 들켰냐면 무슨 자기 아들 생일에도 막 보내고 하지 말아야 될 무전을 막 쳐요. 그러니까 눈치를 챈 거죠. 이거 이상한 전파가 자꾸 나간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전시키고, 러시아에서 아마 장비도 네, 빌려왔었죠. 네, 그렇게 해서 잡으러 다니는데 그 전에 얘가 이미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잡은 사람도 처음에 이 사람 의심했던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을 잡아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람 손에 잡혀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죠. 자기가 의심받고 있고 쪼여온다는 걸 아는데, 우리 생각에는 더 숨을 것 같잖아. 근데 그 정도 된 애들은 자기 이걸 자꾸 흘린다고. 한국도 고고학자 중에서 우리 경희대가 나온 최고의 아웃풋이신데, 아니, 왜 이러세요? 경희대학교의 고고학자 중에서 예전에 활동한 분에서 약간 그 스파이 의심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거 밝히시면 안 됩니다. 아니. 1960년대, 우리 저기 6.25 때 최병덕 장군 알죠? 그 사람의 동생이에요. 동생이 최병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방 전에 평양에서 고고학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해방 공간에서 북한에서 고구려 고분이 있죠. 안악산모분이라 해서 아주 유명한 고분을 안악산모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50년대 후반에 월남을 해요. 또 어떻게 증명하냐? 이 사람이 그때 안악산모분에서 자기가 직접 그린 자료들, 벽화 자료들을 같이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해. 나 고고학자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 고려대학교 이용직 교수가 보증을 서 가지고 경희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었는데, 67년도에 한 7, 8년 활동하다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전라남도 영암에서 옹감묘라고 하죠. 거대한 고분을 파다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사람이 땅 파다 말고 그냥 삽 장비 다 그대로 두고 이 사람만 사라져버린 거예요. 숙소에서. 바다에서 가까운 적이네. 예, 그리고 이 사람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 갔는지.
소련에서 고조선을 연구했었던 부찐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엔 부찐. 알아 예, 유엔 유엔 부친. 부찐 파이예요. 우리 집에도 있어. 예, 그냥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정보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한 10년 연구해서 간신히 하나 찾았는데 타지키스탄에서 근무하면서 국경만 근무하는 거예요. 바이칼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6.25 때 한국에 몰래 잠입 군사 고문단 있죠. 그때 같이 왔었대요. 근데 돌아가서는 이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본업으로 고고학을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85년도인가에 갑자기 떠나버리는데 제가 그 유학했었던 연구소에 어쩐지 있었거든요. 그 양반 책이 그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2권 있는데 그 다음에 이르쿠츠크로 이 사람이 가요. 근데 10년 넘게 근무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사 카드가 아무것도 없고 극적으로 제가 찾은 게 이르쿠츠크에 하나가 이 사람이 다른 데에 출강할 때 쓰는 카드 하나를 극적으로 발견했죠. 우리 중동학계에서도 무하마드 깐스 선생님이 깐스 유명하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미국이 2차 대전 때 가장 성공한 스파이가 하나 있거든요. 미국 스파이인데 독일에서 성공한 스파이예요. 어떤 직업으로 위장했을까? 고고학자인가요? 힌트. 독일한테 가장 절실한 거. 오늘 얘기도 나왔어요. 석유였죠. 석유예요? 석유상. 아. 석유상으로 위장해서 석유상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중요한 데 다 데려가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 들킬 뻔한 게 얘가 다녀가면 폭격이 떨어져. 아이 이거 너무 스파이 버리는 작전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어요. 살았는데 영화로도 여러 번 나왔을 한 몇 편 나왔을 거예요. 근데 스파이는 결국 본국에서 이용당해서 죽는 것 같아. 시간이 흐르면 본국에서도 이제 이 사람이 위험해지죠. 이 사람이 위험해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스파이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전쟁이 뭐 옛날부터 그러긴 했지만 점점 이제 정보자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스파이는 현장에서 활약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그 사람이 갖다 준 정보를 옥석을 가리는 역할, 그리고 이제 그 정보의 등급을 매기는 역할, 또 이제 어디에 써먹을까 하는 역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겠죠. 가끔 종교사 공부할 때마다 우리 삼국시대 가르칠 때 삼국시대의 중요한 스파이 역할 하신 분들이 스님들. 근데 아까 그 임진왜란 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록이 없긴 한데 아무래도 조선군에도 뭐 스파이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뭐 적군 진영에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위장하기 제일 좋은 게 이제 스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기록 때도 보면 일본 애들이 스님은 절대 안 건드린대.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아마 일본 애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가짜도 있을 것이다. 허나 괜히 내가 진짜 건드려서 다치고 싶지 않다. 그 반대로 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왜 노르망디 할 때도 일부러 죽은 장교 시체 안에다가 다른 데 간다고 지도를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다른 데 막 방어하게 했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역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역정보를 근데 사실 이런 사상의 시대에서는 스파이의 활약도 굉장히 크고 뭔가를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엔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그냥 아예 스파이를 자처하는 경우, 적국의 스파이를 자처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런 정보를 팔거나 기업 스파이도 그렇고 걸리는 사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 왜 성문 여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성전이라는 게 정말 웃기는 게 사실 공성전은 하면 다 함락시킬 수 있어요. 돈하고 시간하고 병력이 들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공성전은 무조건 어쨌든 단가를 줄여야 돼. 하루라도 빨리 함락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공격을 안 하고 포위하고 괴롭히다 보면 안에서 결국 배신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3년을 버티느냐, 2년을 버티느냐. 열을 포위했더니 저쪽에서 배신자가 나왔다. 그러면 땡큐인 거고. 그래서 유명한 성들은 대부분 안에서 열어요. 한니발이 타란툼이라고 이탈리아 그 장화처럼 된 데 그 뒤에 구두축 같은 데 있는 도시 있어요. 지금도 그쪽에서 큰 도시거든요. 그게 한니발의 거점 도시였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있던 애가 이제 힘들어서 돈으로 꼬셨다는 말도 있고 뭐 연애하다가 넘어갔다는 말도 있고 그게 그거지 뭐 애인 생기고 가정 꾸리면 돈 필요해지고 콘스탄티노플도 사실은 그렇죠. 뭐 안에서 열어준 그렇죠. 안에서 거니까요. 열어주고 네. 십자군은 안티오크 전투도 안에서 결국 열어주고 원래 정보는 99%가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이거 왜 정보가 들어왔는데 안 했어 그러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가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곤란해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시리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시리아 아사드가 러시아로 가던 비행기가 격추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러시아에서 살아있는 곳으로 나왔거든요. 요즘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러시아에서 독살당했다는 또 설이 돌아요. 좀 있으면 가짜라는 설도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이거를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방송에서요? 예, 그러니까 인도 방송에서 그런 게 나와요. 아, 인도 인도 방송에서. 방송에서요? 네, 그래서 야 이건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아니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도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주식 정보 나오는 것 중에 맞는 게 몇 개야. 주식에서 정보가 만약에 퍼센테이지적으로 50%가 넘었으면은 제가 돈을 잃지 않았겠죠. 저는 항상 잃는 걸로 봐서는 정보는 대부분 가짜입니다. 지금 이제 쭉 트로이 얘기를 오늘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사실 그냥 신화의 이야기를 그 후대에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신화야라고 그냥 믿고 살았는데 진짜였네? 이렇게 된 일도 있어요. 중동에서는 그 카데시 전투요. 카데시. 네, 카데시 전투가 이집트 기록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네, 람세스 2세. 네, 람세스 2세. 근데 네. 너무나 막 웅장하게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나? 진이가 굉장히 의심이 됐었는데 고고학이 발굴이 되면서 아마 강 교수님은 가셨었을 건데 하투샤. 예, 하투샤. 그러니까 이제 현대 튜르키의 이름은 하투샤스라고 그러거든요. 하투사에서 히타이트의 쐐기 문자판이 발굴이 되면서 거의 기록이 똑같은 거예요. 아, 이집트 그 기록이요? 예, 기록하고. 예, 그래서 아, 이게 증명이 됐구나. 이집트 사람이 쐐기 문자를 해서 넣어놓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분명히 람세스 2세가 돌아오면 사방이 자기 이겼다고 새겼는데 나중에 하투사에서 나온 히타이트의 그 서령문자 보니까는 히타이트가 이겼다라고 되어 있고 물론 결론은 무승부인데 역시 카데시 전투의 가장 큰 교훈은 전쟁은 무조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 역사는 그거, 해석이니까요. 발굴 안 됐으면 당연히 이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인들을 다 무찌르고 온 것으로 지금도 배우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카데시가 어디냐면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집트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이집트는 그 나일강 근처 잘 안 벗어나는데 독하게만 먹었었네. 뉴욕에 있는 유엔 빌딩 1층에 그거 복지품이 있어요. 이게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이라고 국제 뭐 해가지고. 협약인가 뭐 뭐라고 평화조약, 해서 예. 있죠. 고고학적으로 뭐가 딱 발굴됐는데 이거는 신화 속에 나왔던 거잖아. 뭐 이거는 사실 가짜 역사라고 생각하거나 전혀 믿지 않았던 역사인데 발굴이 돼가지고 딱 사람들을 원래 놀라게 만들었던 은나라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은이 약간 신화의 영역 아니었나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다 그렇지. 고대사 쪽은 옛날에 계몽주의 나오면서 일단 좀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종교적으로 믿던 거를 다 신화라고 부정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돼야 지식인인 것 같으니까 막 치기 시작했어. 너무 많이 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발굴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히 종교 쪽에서 그런 거 좋아하지.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던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또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100%는 아니라고 해도 또 증거들이 많이 나오긴 이게 해요. 결론은 고고학이 중요한 게 되게 많은데요. 지금 막 트로이 전쟁도 마찬가지인 게 트로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 트로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증명된 것이 아닌데 트로이 자체를 무시했었으니까. 19세기 말까지는요. 고고학과는 역사에서 그리스가 올림픽 처음 열었었던 기원전 7세기 이전은 암흑시대라고 해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슨 전쟁을 해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인류 문명이 시작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라는 예. 거야였어요. 근데 그게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 시대 때 이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하고 꽤 강력한 세력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었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신화 정도 되면 꽤나 유명한 신화인데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사례는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요 밝혀지긴 밝혀진다. 이게 완벽하게 단어가 일치하는 것은 없고요. 그 시대 역사 배경이 밝혀지는 게 가장 좋은 예가 우리 왜 중국에서 상나라는 당연히 증명이 되었고요. 그 이전에 하나라하고 심지어 사망 오조 단계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신화가 역사가 됐다라고 난리가 나서 가장 중국어 제목이 신화에서 역사론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나라, 상나라도 무시했었고 내가 배울 때만 해도 하나라도 진짜일지 모른다라고 하나라는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엄밀히 말하면요. 저는 근데 하나라라고 한 나라 자체가 있던 건 이건 아니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가 하나라 있던 같은 거죠. 거대한 그렇죠. 문명이 있었던 게 상나라 갑골문에 하나라에 대한 기록이 한 줄도 없어요. 근데 발굴을 해보니까 거대한 궁궐, 무덤, 청동기 다 나왔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 중에 하나가 청동투구에 대한 게 있는데요. 왜 황제하고 치우가 싸웠다고 하잖아요. 탕록에서 싸웠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말은 당연히 신화예요. 신화인데 그 치우가 청동으로 된 구리 이마를 썼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리가 청동투구거든요. 실제 탕록부터 시작해서 만주 일대 그리고 서쪽까지 청동투구가 발견이 돼요. 그런 식의 아마 중국에서 보면은 이 북방에 있는 오랑캐들은 청동투구를 쓰고 막 전쟁에
있었던 것이 신화로 이게 좀 얹어졌을 것이다. 옛날에는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있으면 옛날에는 삼국유사는 논문에 인용하면 안 됐었어요. 그렇죠. 아 이거는 그냥 전설이잖아. 근데 삼국유사는 답사를 다녔거든. 그러니까 전설이라는 게 근거가 있어야 전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부처님이 내려오셔서 성벽을 밟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부처님이 내려오신 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성벽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국사기는 답사 다니며 쓴 기록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사에는 답사 다니고 쓴 기록이니까 동네 전설이니까 성벽이 있었다. 팠더니 성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삼국유사가 더 정확한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이 오셨는지까지야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역사. 뭐 예컨대 그 미륵사지 보면은 미륵사주도 왜 서동이 왜 기도를 해서 하루아침에 다 메웠다라고 되어 있는 실제로 발견해 보면은 거기도 늪지라서 백제사인데 엄청난 공사를 해서 흙을 다 메웠던 흔적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삼국유사가 굉장히 그런 부분은 정확한 게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한 고고학이나 뭐 이런 발굴된 건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 입장은 물론 고각자이기 때문인데 문헌사가 보여주는 역사는 전체 역사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 발굴을 하면 할수록 문헌사를 증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안 맞아요. 저희가 일기장 썼다고 쳐요. 그럼 일기장 쓰면 나중에 발굴하면 내 일기장에 똑같은 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물론 63빌딩을 가봤다. 그럼 63빌딩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누구랑 싸웠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무엇을 발굴해도 신화는 자체로 의미가 있고 신화의 배경이 되는 어떠한 그 거대한 흐름 정도는 고고학이 밝혀준다. 저 이번에 그 제일 유명한 거 경주에서 나온 창림사지 같은 거. 아 내가 진짜 이거 창피한 건가. 창림사지가 원래 박혁거세 자기 집이 있던 데인데 거기다가 집을 절로 만드는 건 고대에 많거든요. 왕이 되거나 출세를 하면 자기 저택을 절로 만드는 건 일본에도 그 사례가 많아요. 근데 내가 책 쓸 때만 해도 그게 창림사지가 전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때 답사 다니고 이렇게 보았더니 이게 사실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하도 내가 책 썼더니 전설을 가지고 쓴다고 비난하는 애들이 많아갖고 이걸 썼다가 아는 분들이 야 그냥 이거 굳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냐면 거기가 박혁거세 집이다 아니다 해서 당장 역사가 크게 바뀔 건 없거든. 그래서 그냥 전이라고 써라. 그래서 내가 이거 확신한다고 쓸까 하다가 안 했는데 내가 글 쓰면서 양보한 게 유일하게 그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발굴이 돼버렸잖아. 창림사지라고 나와버렸잖아요. 엄청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어요. 저 오늘 임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굉장히 요즘에 유행하는 굉장히 인기 많은 드라마 중에 하나가 옥시부인전이거든요. 변호사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조선시대에서도 변호사가 있었어요. 합법적으로는 없어요. 합법적이 아니라 불법 직업이에요. 불법 직업이에요. 법률 자문하거나 소송을 대리해 주는 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필요하잖아. 법이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법 갖고 싸우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음성적으로 있어요. 외지부라고 있는데 외지부. 근데 걸리면 차야 돼. 드라마에 나오는 그 외지부가 특히나 여자 외지부가 되는 그 과정들도 막 나오는데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소설이고 근데 그걸- 외지부라는 게 있긴 있었군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기록이 없지. 또 삼국시대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고대 기록은 문헌 기록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요. 일단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고고학이라는 건 땅속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문헌이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적어요. 일단 생각처럼 우리가 기록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고학의 영역이 굉장히 많고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더 안 맞아. 그러니까 저는 맞추는 거는 동의하는데 이 맞추면서 이것은 적절히 계속되는 고고학으로 유동적이라는 걸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하나 파면은 당연히 뭐가 증명되는 것으로 기자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쓸데없는 거 갖고 싸워요. 예를 들면 나왔잖아요. 문헌에 없대는 거야. 삼국사기에 여기 그런 거 없대. 아니 없을 수 있잖아. 없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 누구 이름이 나왔더니 호패, 호적에 그 사람 이름이 없어가 말이 되냐고. 근데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 거 갖고도 막 싸워가지고 서로 왼수되고 막 그랬는데 난 참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 실제로 묻혀진 그리고 발굴된 여기 저기 나왔는데 글에 없으니까 안 돼. 근데 그거 괜히 그 자존심 싸움들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런 경우 많은 게 흉노 같은 경우도 현재 몽골에 있고 한데 사마천 사기에 보면 흉노는 대부분 기록이 이 오르도스라고 해서 중국 북방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만리장성 쪽에. 그래서 어떤 내가 아는 분은 흉노는 몽골에 없었다. 그 몽골 안에서 발굴해 보면은 흉노의 왕 선우는 뭐 하늘의 아들 이런 글자 나왔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마천 사기에서는 몽골을 기록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역사학 입장이지만 역사학자들이 지극히 잘못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저기 우리 선생님 빨리 고고학 전공으로 빨리 스카우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역사를 보다를 여지껏 봐 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칼벤과 루터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글자의 믿음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확신으로 가지는 순간 그리고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것, 본인이 믿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타협 없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싸우는 순간 유럽에서는 뭐 독일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끔찍한 전쟁이라고 벌어졌던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서로 결국은 죽고 죽이는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고학에서 어떤 발견이 나오면 어우야 참 재밌는 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또 역사 문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해석을 딱 내놓으면 아 이런 또 해석이 새롭게 나왔구나 참 좋다 이렇게 그냥 서로 인정하고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이 역사를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는 건 역사를 보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웃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